지금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개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임동근 교수님께서 또 뭐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을 딱 맞춰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임동근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동근입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모두의 간단한 인사말을 좀 드리기로 해서 제가 좀 준비한 적어온 인사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 기분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발전 오늘 그 행사의 공동 주최를 맡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동근입니다. 오늘 먼저 이 중요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중민재단 한상진 이사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위대한 사상가를 추모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그가 남긴 사유의 유산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함께 묻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을 계승했지만 현대사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성, 대화, 상호간 이해, 공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끝까지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버마스의 사유는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희망의 사유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현대사회가 어떤 시장의 논리나 관료제의 힘, 효용주의적 계산에 의해서 점점 더 지배될 수 있다는 위험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듣고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을 공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사회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버마스의 문제의식은 그 중민 이론에서 제시하는 어떤 중민에 대한 관점과 철학과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또한 저희 사회발전연구소가 최근 고민하고 있는 어떤 긍정사회, positive sociology의 비전과 방향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긍정사회학은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단순한 낙관주의를 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의 어떤 병리와 위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어떻게 신뢰나 연대, 희망, 협력, 공적 지혜가 생성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 긍정의 자세로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저희에게 모두 중요한 어떤 지적 영감의 원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생각보다 좀 길어서 조금 단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의 주제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버마스의 후기 작업은 어떤 근대적 이성이 종교나 전통을 단순하게 폐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 문명적 전통 속에서 축적된 어떤 도덕적 직관,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 자원들이 현대 공론장 안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또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의 방대한 작업은 서구 철학의 계보를 유대교나 기독교의 전통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도교 같은 주요한 세계관 전통들과의 비교 속에서 다시 사유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버마스와 유교, 불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한국과 아시아의 지적 전통을 오늘의 공론장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묻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 고립, 경쟁, 세대 갈등, 지역 소멸, 공동체의 약화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일은 더 이상 추상적인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매우 현실적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사회발전연구소 또한 중민재단과 함께 이러한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계나 문제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가능성을, 또 비판적 해체뿐만 아니라 비판적 재구성을, 희망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하버마스를 추모하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버마스가 남긴 사상과 이론의 유산을 되새기면서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인간의 사유와 공적 대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비전과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프로그램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사유와 풍요로운 영감 그리고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기조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 교수님, 기조발제 부탁드립니다. 하버마 선생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24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이미 2019년에 또 하나의 철학사, 우리말로 eine Geschichte der Philosophi라고 하는 1700년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출판하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2024년 들었을 때 여러 가지를 살폈는데 하버마 선생이 그 책을 출판한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논의들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하버마 선생이 유교와 불교, 도교에 대한 연구를 그 2019년 저술에 포함을 시켰는데 유교와 도교에 대한 이야기,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역시 서구 학계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한계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버마스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하버마스 선생의 유교, 불교, 도교 연구를 중심에 놓고 문명 간 대화의 프로그램을 한번 추진하겠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몸은 아직 연세가 있어서 오시지는 못하지만은 논문을 보내주면 꼭 있겠다. 네, 이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불행히도 돌아가셔서 오늘의 이 결과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독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앞으로 며칠 뒤인데 6월 19일 날 독일에서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것과 오늘 우리 대회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좀 간략히 한번 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독일 대회입니다. 여기 좀 키워드가 우리 모두가 자유롭기 전에는 누구도 진정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오후에 걸쳐서 굉장히 방대한 추모 학술대회를 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세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권위주의 문제, 포퓰리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런 상당히 아무런 현실을 놔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다시 재생시키느냐,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계적인 사학들이 와서 잠깐 동안 각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세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우리 의사소통으로서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이루어시키고 프랑스에서 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버마스 뒤를 이어서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악셀 호네트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기저발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번쯤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인데 물론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하버마스와 아도르노를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화해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버마스 선생님은 아도르노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빚을 많이 졌지만 그러나 아도르노식의 부정의 어떤 사고방식으로부터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동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희망을 주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낙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는 또 상당히 많이 간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걸 한번 외워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까 호네스가 기저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이제 한국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대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제 발표가 있지만 유교, 불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발표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같이 생각해보는 문명 간의 대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세 분의 전문가가 이제 같이 토론 토론을 할 것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같이 모여서 종합 토론을 하는 진정으로 오늘과 같은 아무런 시대에 과연 하버마스가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걸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하되 우리의 시각을 동아시아라는 시각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관점에서 한번 좀 탐색해보자. 문명만 대화의 미래를 좀 적극적으로 탐색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마지막 종합 토론을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버마스를 주도하는 학술 행사를 여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버마스 저술이 워낙 방대하고 심오하고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좀 살아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하면은 결국 하버마스가 최초로 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1996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방문을 마치고 1996년 5월 12일 날 서울을 떠나셨는데 8월 달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가 너무 참 인상적인 편지예요. 한국에 와서 뭘 느꼈는가, 한국이 얼마나 이게 다이나믹한 사회인가, 유럽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한국은 미래가 어떻게 있는 것 같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의견을 던지는 그런 장문의 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때 생긴 겁니다. 이분이 해외 인사를 방문해서 독립 스님과 아주 환상적인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 이제 이준우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이준우 선생님이 그때 통역을 하시고 그래서 그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그 대화가 나를 정말 일깨웠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하버마스 선생님이 그 전에는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유교, 상당히 공동체주의적인 유교적인 전통,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보편적인 윤리를 실현하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그게 나옵니다. 이걸 내가 정말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내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이 유교 불교를 연구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현재다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 제 생각은 그때부터 하버마스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일종의 가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제 서울을 떠나기 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꼭 모든 신문이 다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버마스는 바라보기에는 한국은 정말 독특한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 같다. 더 이상 서구에서 어떤 발전 모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필요가 있겠느냐. 한국의 고유한 다이나믹한 경제사회 발전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의 또 아주 독특한 문화적인 전통, 유교, 불교 전통을 현대화시켜서 그걸 결합시켜서 정말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만드는 거, 이것이야말로 한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요지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매체에 대단히 광범위하게 나왔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9년 저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이게 90세에 맞춰서 저술한 겁니다. 그런데 하버 선생은 이미 방대한 저술을 내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90세의 나이에 1700년에 달하는 독일어로 두 권이고 영어로는 이제 세 권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 방대한 저술을 정말 왜 쓰려고 하는가? 이분이 여기 제너로지컬 발생학적 접근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건 약간 푸코 또는 니체 같은 그런 접근인데 과감하게 발생학적 접근을 막 해보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상속의 짝이 없는 기축문명 시대, 야스퍼스가 한때 다뤘지만 기축문명 시대로 내가 돌아가서 한번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이상 걸치는 이런 작업을 좀 했는데 도대체 그 연세에 왜 저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말 연구를 하는 걸까라고 하는 참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그걸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했는데 저의 결론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럽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보자. 근데 하버마스 선생은 자신은 절대 유럽 중심주의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버마스의 모든 저술들이 결국은 유럽의 지성사적인 배경에서 그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받아서 발전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편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를 따지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서구 중심주의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꼬리표를 좀 떼고 싶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막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기층 문명 시대로 돌아가서 세계의 문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고 그 긴 문명의 전개 과정 안에다가 자신의 이론을 좀 정체시키자, 자리매김을 해보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하고 있는 업무, 진정으로 보편주의적인 사고, 보편주의의 이론을 확립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엄청나게 야심적인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10년 이상, 1996년 한국 방문으로 시작하면 20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서 작업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버마스의 전체적인 걸 교감을 하지 않지만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역시 하버마스는 어쩌나 해도 프랑크푸르트 학과 비판이론의 전통을 계승하신 분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당신은 어디에서 그러냐라고 물으면 항상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그 전통을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다수기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 체제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수기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의사 형성 과정의 합의 과정으로 재정립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 민주주의 이론의 돌파구를 좀 뚫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결국 근대성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하버마스는 과학과 기술로 발전하는 근대 문명의 가치나 귀중함, 이걸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았지만 그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생을 바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소진되지 않는 근대성의 어떤 그 잠재력을 다시 꽃피움으로 인해서 좀 더 극적으로 얘기한다면 미완의 상태에 있는 근대성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문적인 야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뭘 했는가? 분명히 많은 걸 성취했습니다. 하버마스는 비판이론 전통을 지켰지만 비판이론 1세대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론을 재정립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 이론을 확립함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공론장 같은 이론을 확립해가지고 이 관료제, 시장, 생활세계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동적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근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열심히 하여튼 이 근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논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학문적인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당신 이론은 좀 사후적인 이론 아니냐? 이 질문이죠. 따지고 보면요. 그러면 나는 물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서구에서 발전된 이론을 가지고 내 이론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서구에 국한되거나 서구에만 타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내 이론은 보편 타당한 것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고 원숙해지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을 단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6년 한국 방문을 통해서 종교를 다시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그 연구가 여러 계기를 통해서 결실을 맺어가지고 2019년에 이 작업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럽 중심주의,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려고 하는 굉장한 야심을 가지고 출발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뒤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스 베버와 굉장히 다른 어떤 면모를 보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의미가 뭐냐? 2019년의 의미가 뭐냐? 이걸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직접 그 설명하려고 하면 좀 복잡해서 우회를 택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7월 7일날 상당히 흥미있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네이션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왔는데요. 그 질문이 너무 평이한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하마스가 2019년에 낸 저술이 그냥 아후, 아니면 이게 시대되었어요. 아후 이런 말. 또는 이제 영어로는 also a history of the, 그러니까 아후, also 이런 걸 보통 그 저술의 제목으로 안 붙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당신은 방대한 저술을 썼는데 아후, also 이런 표현을 썼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평이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마스가 대답하기를 사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의 철학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권위를 내가 부여한 게 아니다. 어떤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 키워드가 있다. 그 키워드가 뭐냐? 그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인류가 온 긴 세월, 기축 문명 시대로부터 쭉 걸어온 일종의 배움 과정이다. 학습, 러닝, 배움이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제시를 해요. 그 눈으로 나는 유럽의 철학사를 보고 기축문명 시대를 보고 오늘날까지 현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러닝이라고 하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너무도 유학적인 것이다. 유학이 결국 배움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결국 이 하버스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긴 작업을 통해서 하버스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바로 유학 전통 안에 깊이 내장되어 있는 이 배움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 기본 화두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서구 문명주의, 서구 유럽 중심주의는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응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깊은 미묘하지만 공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서구 중심주의는 극복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막스 베버를 또 넘는 과정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물론 위대한 사회학자고 사상가고 하버스가 사실 막스 베버를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부분을 막스 베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베버의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또 베버가 결국 도달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비관주의,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를 자신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베버는 정말 탁월한 이론가입니다. 베버는 목적 합리적, 수단 합리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 걸 미리 내다봤고 그것이 굉장히 가공을 미래를 갖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내다봤고 비유적인 얘기지만 인간은 이제 철창에 갇힌 새 같은 존재가 되고 대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한 투쟁,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극단적인 투쟁을 앞으로 벌리게 되고 이 세계는 대단히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어떤 그런 전망을 베버가 내놨었어요. 하버스는 많은 것을 베버로부터 수용하지만 비관주의적인 전망을 단연코 거부하고 끝에 다 아까 임동인 선생이 희망의 근거, 논리를 제공했는 이분이 정말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의 근거와 희망의 논리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 그게 사회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철학이 해야 된다. 배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분이 베버를 넘어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 수단, 합리성의 한계가 너무도 명백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합리성의 대안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상태에서 하마스가 과감하게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제시했고 의사소통과 합리성을 가지고 또 그전에 풀 수 없었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더 나아가서 유엔이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소극적 단체의 등장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저는 참 역설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하마스는 계획을 넘어섰다. 굉장한 공격을 남겼다. 그러나 다시 보면은 하마스는 배우와 다시 경쟁한다든가 투쟁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왜냐? 그럼 하마스가 결국 보기에는 자신의 이론이 굉장히 서구 지정사에서 나왔고 또 많은 보편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의 현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하마스도 말기에 굉장히 우울했다고 보거든요. 독일 연방 대통령이 그러니까 2026년 1월 달에 스타른베크에 있는 하마스 자택을 방문해서 긴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자기가 본 하마스는 굉장히 우울한 심정에 빠졌었다. 왜냐?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진단하고 처방해야 되느냐라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버를 극복했는데 베버가 얘기했던 수단, 목적, 합리성이 더 권창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약탈적이고 정복적이고 추정적이고 하는 그런 진영 대립이 더 심화되고 있고 그 전선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발견하고 있는 다양한 혼란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 사례를 든다면 트럼프의 등장이나 또는 오늘날 각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갈등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그야말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또 역설적인 얘기지만 배우가 강조했던 수단 목적 합리성의 세계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 다시 광범위하게 재현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인 관계다. 한편으로는 극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지금 싸움이 어떤 면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문명으로 좀 넘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문명 간 대화로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제안입니다. 문명 간 대화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기초문명 수준에서 다양한 문명 사이에 공통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교, 기독교, 유교, 불교 일정한 공통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마스하고 발표하는 건데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은 기축문명 시대에 돌파구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인지불화가, 우주적인 인지불화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유대교를 이끈 예언자들의 성장이 좋은 복이다. 이들은 초월적 가치를 설파했고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계시와 구원을 설교했다. 도덕적 부패, 타락한 권력을 질타했다. 부와 권력이 현실을 지배하지만 이를 초월하는 진리, 정의, 사랑의 가치를 옹호했다. 이 초월적 가치가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 언어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가 하나가 아이디어 탑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마스 기초문명 시대의 연구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잠재력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실 권력은 정당화되기가 어렵고 민습적인 질서는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윤리가 기초문명 시대부터 타도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전형적인 보기는 아까도 제가 말한 유대교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데 하마스는 과감하게 그 태제를 유교, 불교, 도교를 적용시켜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술하고 있지만 과감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경로로 그런 돌파구가 과연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기초문명 시대에 어떻게 열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논쟁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유교에 적용했습니다. 유교에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하늘
천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편적이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층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나 예외되어 있는 것이고, 의리라고 하는 것도 또 그런 의미가 있고 해서 그런 요소들을 하마스가 조목조목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발전된 기침 문명 시대에 발견했던 어떤 잠재력이 서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불교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 과감하게 제 느낌으로는 과감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저는 실패자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반절 정도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국 문제는 뭐냐면 2019년 저주에 갖고 있는 불균형이에요. 하버스는 기초문명 시대 때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로 뭐 플라톤 부디스타 그래서 기독교로 넘어와서 아주 현대 철학까지 이런 걸 상세하게 논증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타이른 창의상학적인 타이어 체계로 되는가 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 유교와 불교에 관해서는 기초문명 수준에서 분석이 끝나고 그 뒤로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분이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불균형이 거기에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 판단으로는 하마스가 문을 열었고 시장을 했지만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기축 문명 시대에 개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법하고 새로운 인지적 잠재력을 어떻게 더 우리가 합리화 체계화시킬 거냐? 즉 유교 문명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불교 문명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탐색하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열려져 있는 과제고, 이런 과제는 제 판단에 의하면 서구 지식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고, 오로지 동양에서 가능한데, 동양 안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중국이 할 수 있지만 중국이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요. 일본도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걸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과제를 우리가 제대로 수행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것이 하버마스 이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좋은 돌파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인류 문명의 미래를 하버마스의 근거에서 또 동아시아 정체성에 기반해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어떤 그런 최초의 본격적인 탐색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희망을 가져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학술 대회가 그냥 대회로서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대화를 여는 시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제안해보고 이런 것을 이번 모임에서 특히 종합토론 때 좀 다양하게 탐색을 해봤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상상 얘기입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 느낌으로는 좀 길게 보면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이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하버마스 서구적으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으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측면이고, 유교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겠지만 유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명이지만 관계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부가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논의가 또 중국 안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서구와 분별되고 또 유교적인 어떤 특성이 좀 더 가미되어져 있는 그런 문명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불교, 제가 자신이 없는 보이지만 하버마스로부터 보면은 약간 초월적인 그 불교, 자기 비움, 욕망을 해체,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적인 주체의 해체, 이런 긍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인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문명의 잠수를 여는 힘이 불교한테 있고, 그것은 엄청난 혁신을 뜻한다. 이게 그런 걸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내다볼 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다차원적인 문명의 미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비록 서구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역사적으로 한시대인 거고, 앞으로 열려질 긴 문명 자체의 대화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대안이 지금 문명의 기저로부터 형성되어서 발전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미래를 좀 다운론적인 관점에서 희망을 갖고 보자.
하버스는 이 작업에서 막 50% 성공했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결국 후학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후학들이 좋은 짓을 누가 할 거냐? 제 판단에 의하면 아마도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